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안성시의 비봉터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장마철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듯 특정 장소에 가면 덜덜 떨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이고 나름 서울 사람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다 되어갑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충북 음성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아주 먼 시골의 촌동네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시골 촌동네는 맞지만 서울과 나름 가깝습니다. 경기권 바로 밑이죠. 이곳 생활의 불편한 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려면 최소 40분은 차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1시간 거리로 이곳저곳 다 갈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장마철인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와 아내 그리고 연년생 아이들과 안성에 있는 롯데마트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35km로 드라이브 코스로 휴일에 자주 다녔죠. 저녁을 먹고 장을 보고서 11시쯤 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터널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 중 터널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터널이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터널을 달릴 때 느끼는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이 사실 저도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터널이 2개가 나오는데 그중 비봉터널을 막 들어설 때였습니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차 천장을 때리던 빗소리가 멈추고 와이퍼를 잠시 꺼주고 터널 주행의 낭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터널 출구가 다다랐을 쯤 와이퍼를 켜주고 비를 맞이하는 순간 무언가가 역주행으로 빠르게 정면으로 마주했고 저는 움찔하여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려고 했으나 이미 물체가 차를 통과했는지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뻘쭘해서 눈을 비비고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하고 옆자리에 아내를 봤는데 얼어있더라고요. 어깨를 툭 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보고 뒤로 돌아도 보고 하더군요.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단발머리 여자를 터널 출구의 지점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하체가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무서워서 눈을 질끔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분명 감지했으니까요. 가끔씩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내가 보조석에서 움찔움찔 하면서 깜짝이야 라고 할 때마다 뭔가를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저는 농담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운전만 했고 아이들도 언제부터 잠들었는지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튿날 제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트로 향하는데 터널쯤 가니 그날 밤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내에게 여보야 귀신 터널 나온다 라고 말하며 서로 히덕거리며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터널 상우측 쪽으로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다시 침묵을 유지한 채 마트로 향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도둑. 집에 도둑이 들 뻔했습니다. TV에서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저께 새벽 1시 45분경 웬일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건지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라고 농담을 늘어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문에서 자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피해자가 범인보다 멍청해서 사고를 당합니까?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알아서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스토커건 재범률이 높은 이상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딸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에 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들어오려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준비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제가 그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달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질렀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 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파괴한 범인이 자수하고 말하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치적거리는 게 있어서 부쉈답니다. 군대를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이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 가을 운동회. 어머니의 지인인 어떤 아주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주머니네 아들의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서 나오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차를 아주머니 댁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따지려고 옆집으로 가서 대문을 벌컥 열었는데 옆집 마당에는 집주인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옆집 사람은 최근에 남편도 병으로 죽고 자식마저 사고로 잃은 상태였다네요. 집에 식구가 없으니 시체를 발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차를 옆집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놓고 차를 빼라고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시체가 발견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운동회에도 다녀오셨다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거위와 악몽에 시달리시기도 하셨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 괴담. 제가 호주를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이며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룸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3개월 정도 도와주기로 하면서 좀 더 가게에서 가까운 복층 오피스텔을 구해서 반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세입자가 살지 않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약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도 깔끔하고 괜찮아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층을 쓰고 친구가 2층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친구가 눈이 빨간 채로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잠들고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씻고 자려고 2층에 누웠는데 갑자기 1층 불이 켜졌었다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다시 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워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 불이 켜지더니 바로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전기 문제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쉬는 날이라 서울을 올라갔을 때 저는 혼자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겁니다.
혼자 있었던 상황이라 조금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불을 끄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순간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불이 3회 정도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기에 집을 나와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오자마자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자 친구가 센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 등은 현관에만 있고 방 메인 등은 스위치형이었거든요. 좀 무섭지만 그냥 전기 문제로 치부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게 메인 자동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열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왔나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1층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1층이 아니었거든요. 무서워져서 대충 마감을 끝내고 서둘러 집을 가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갔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저도 사실 가게에서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자 친구가 얘기하길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여자가 있냐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는데 그 시간에 서울 사는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친구가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2층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서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도 조금 쫄라서 같이 올라가 보았으나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잠을 자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오바도 해봤지만 더 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집에 귀신이 한 마리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음치시며 그런 게 어딨냐고 엄마가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십니다. 어머니가 내려오시고 저희는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남자들이 사는 더러운 집을 청소하시고 피곤하셔서 잠시 제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꿈을 꾸셨는데 2층에 어떤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애들이 말하는 귀신이니 내려와봐 같이 놀자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보더니 시익 웃더니 사라지고 꿈에서 깨셨답니다. 어머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서울을 올라가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실 때 꿈에서 그 귀신이 어머니 몸에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셔서 소리를 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 정말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도망치듯이 호주까지 오게 되었네요. 5번째 이야기, 집이 불에 타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비가 새기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다. 겨울철 건조한 데다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이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 봐.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부엌 벽이 없어지고 본 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외쳤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새로 살 집의 후보를 정했어. 라고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다.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다. 본 기억이 있었다.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다. 어젯밤에 새 집에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어린 아이의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해버렸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진해장터.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에는 진해를 위한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진해장터에서 몇십 리 떨어진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봉양하는 순이가 살고 있었다. 순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밥과 옷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순이는 아버지께 호강 한 번 못 시켜드리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다. 하루는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조그마한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두꺼비가 불쌍하여 밥 한 숟가락을 떠 주었다.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 눈을 끔벅이고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갔다. 그 후로 두꺼비는 끼니 때가 되면 순이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순이는 밥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 순이와 두꺼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강아지만큼이나 되었다. 어느 날 장터 마을에 큰 진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해를 물리칠 방법을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진해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하여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처녀를 사오기로 하였다. 순이가 사는 마을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순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 몸을 팔기로 결심하고 처녀를 사러 온 사람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데리러 올 날짜를 약속하며 순이에게 흔쾌히 돈괴를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날부터 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지금까지 일해왔던 집을 찾아가서 어른에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부탁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유서를 써서 돈과 함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두꺼비한테 밥을 듬뿍 퍼주며 이젠 너와도 마지막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밥 줄 사람도 없을 테니 실컷 먹고 이제 너 갈 대로 가거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장정 두 사람이 순이네 집으로 왔다. 순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다. 순이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당집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순이의 손과 발을 묶어 당집 안의 넓은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제를 지냈다. 제를 다 지내자 사람들은 순이만 남겨두고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순이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친하게 지내던 두꺼비였다. 순이는 매우 반가웠지만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저 두꺼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는 사이 첫 닭이 울었다. 그러자 당집에 촛불이 꺼지며 찬바람이 일고 천장에서 붉은 불빛이 비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천장을 향해 푸른 빛을 쏘아 올렸다. 천장에 있던 진해도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겨루기 시작했다. 푸른 불줄기와 붉은 불줄기가 어우러져 맹렬히 싸우기를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하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무겁고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처녀의 시체를 거두려고 당집의 문을 열었다. 흉측한 진해가 바닥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었고
혼자라여 쓰러진 처녀 옆에는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에 이를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 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와서 독을 뿜어 지네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이 이 장터를 지네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7번째 이야기, 기숙사 침대의 여자아이.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입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학교는 경기도에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 기숙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빈 방도 거의 없었고 입구 쪽 방은 전부 찼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도 많아 어떻게 적응하나 했습니다. 관리계장님께 부탁드려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복도 끝인데다 창을 열면 몇 년째 농작을 하지 않는 마른 논이 보였습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친한 룸메이트 2명과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튿날 컴퓨터와 침구들을 가져와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친구 자취방에 간다고 해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이 오후라서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는데 시골이라 초봄인데도 추웠습니다. 2층 철제 침대였는데 2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붙이고 조금 지났을까 멀쩡하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다시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찬바람이 불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분명히 창을 닫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싹해졌지만 이 새벽에 기숙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 불을 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처럼 침대가 흔들려 화들짝 깼습니다. 침대는 멀쩡했습니다. 아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와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돌아온 룸메이트와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얼마 뒤 나와 그 친구의 컴퓨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아예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어제처럼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일어나도 멈추지 않기에 친구의 장난 같아서 밑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동도 없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저도 침대를 같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곧 잠잠해졌습니다.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많이 피곤했던지 제가 침대를 흔든 것도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몸이 허해졌나 싶어서 그날 밤은 반대편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원 코드를 뽑고 잤습니다. 잠시 후 또 다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콘센트를 빼놓았는데 말입니다. 무서워서 바로 불을 켰는데 다시 보니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허해졌나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약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누웠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제가 잤던 반대편 침대에 어떤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침대를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는 침대의 봉이나 모서리를 잡지 않고 어제 제가 머리를 두었던 곳에 손을 뻗고 흔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전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돌아 누웠습니다. 밤새도록 떨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야 잠들었습니다. 옅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깨웠지만 아침잠이 많은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층이 더 따뜻하다는 말로 설득해서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가니 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침대를 흔드는 꼬마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장님께 말씀드렸으나 당연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정을 해서 겨우 바꿀 수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간 다른 친구들 역시 저희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방에선 여전히 어린 아이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모두 꺼려합니다.